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5장 위험과 수익률 볼게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1번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내용을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코이츠 평균 분산 모형 이렇게 나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를 이제 의사결정하는 게 재무관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공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투자, 우리 이제 재무관리 목적 기억나시나요? 저 맥스, 그죠, 밸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요 채권자 가치하고 주주 가치를 요 밸류 하는 거죠. 근데 그 밸류, 요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번 기업의 그럼 밸류가 높냐? 아니죠. 과거에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뭐 경쟁력이 있던 기업도 미래에 이런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밸류가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이제 뭐 비리비리한 그런 기업도 미래에 경쟁력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밸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큰 주제, 일반적으로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요 이제 캐시플로우하고 우리가 말하는 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밸류인데,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방법은 누가 하냐? 마케팅에서 하면 돼요. 마케팅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죠. 요 R. 그래서 요 R이 보니까 이제 뭐 자본비용, 뭐 할인율 이렇게 하는데, 이 자본비용 혹은 할인율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의 속성 혹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변하더라. 그래서 그걸 뭐냐? 그래서 요 R이라는 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는 말도 하지만, 요 수익률, 그렇죠? 요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률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요. 누구 입장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표 보면 자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채, 차입금이라고 할게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죠? 차입금. 여기는 주주, 그죠? 자본이 준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상에서는 요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주주하고 요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왜 돈을 빌려주고 내가 왜 이 회사 주식을 사지? 수익률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야, 주주나 채권자가 이렇게 준 돈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줘야겠다.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또 어떤 회사에 그 굉장히 위험이 큰 사업이에요. 위험이 큰 사업에 돈을 빌려주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요구하는 이자 비용 같은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위험이 높다라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야, 이거 사면 뭐 2배 먹어요, 3배 먹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수익률만 얘기했지, 이제 그 수익률이 달성될 가능성, 위험이란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위험, 그렇죠, 수익률 거의 뭐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산의 가치, 그쵸? 해당 자산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현금으로는 알았어. 내가 현금으로 뭐 마케팅해서, 그쵸? 뭐 잘 판매하고, 잘 만들고, 이러면 돼. 근데 현재 가치 합이니까 이 현재 가치를 하려면 여기 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요 할인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위험이고, 이거를 좀 더 미인 베어리언스라는 모델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뭐 CAPM이라는 뭐 이것들을, 혹은 SCL 뭐 시장 모형이라는 거,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APT라는 좀 더 일반적인 이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요 위험과 수익률 간의 관계를 이제 파악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위험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 본다. 근데 문제는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는 요 채권자하고
주주,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드 혹은 에쿼티, 데트하고 이 사이에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취사 선택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R을 똑같이 나누느냐. 즉, 내가 똑같은 은행하고 똑같은 주주한테 돈을 빌린다 할지라도 이 둘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쵸? 맥시마이즈 밸류라는 거는 요 캐시플로우가 고정돼 있으면 미니마이즈 요 R, 할인율을 할 수냐. 이게 이제 자본구조 이론이고, 요때 뭐 MM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이론, 이렇게 가고, 넓게는 요 배당까지도 가는 거죠. 요게 이제 1년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가치평가라는 큰 하나의 공통적인 이제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공통적인 어떤 중간 단계로서 이 정도까지 알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고, 요 이후에 뭐 채권이나 혹은 무슨 뭐 옵션 선물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거는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하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조수익률이라고 해서 조수익률이란 건 총 투자 금액의 그 수익인데 이게 원금까지 포함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오늘 10,000원에 투자해서 주식을 한 주 구입했대요. 6개월 후에 배당 500원 받고 1년 후에 11,500원에 주식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원 투자했고 1년 후에 11,500원을 주식을 팔아서 들어오고 6개월 후에 500원을 받으면 요 조수익률은 120%. 즉, 요 수익률에 보면 원금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PI 기억나시죠? 수익성 지수 할 때 보면은, 그쵸? 투자 금액이랑 요 NPV 플러스 투자 원금, 그쵸? 투자 원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그쵸?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과 같냐. 1보다 컸을 때 NPV가 양수라고 그랬고, 1보다 작으면 NPV가 음수라고 했죠.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PI를 썼는데, PI처럼 이 조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 수익에 원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 요 순수익률을 쓰죠. 이거는 이제 총 투자에다가 원금은 빼고 내가 번 돈,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예제로 본다면 10,000원 투자했는데 11,500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번 거는 다시 10,000원을 빼줘야겠죠. 거기다가 500원 배당. 그럼 내가 연간 20% 수익을 얻은 거죠. 이건 이제 단일 기간이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산술평균이죠. 산술평균은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이 있으면 말 그대로 밑에 기간의 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때 사용하는 건요, 요 기업 평균 수익률을 많이 써요. 우리가, 회사에서 뭐 CAGR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쵸? 이제 누적 성장률인데, 캐그라고도 부르고, 약자로 그냥 CAGR인데, 다 기업 평균 수익률을 써요. 기업 평균 수익률은요, 요 1, 그 다음에 요 R1이라는 건, 1기간 동안에, 그죠, 수익률, R2는 2기간, 그래서 기간이 N기간이면 이걸 N분의 1승으로 해서 1을 빼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평균 수익률은요, 이제 과거 수익률을 쓸 때 많이 써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쓸 때요. 왜냐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IRR, 이것도 수익률인데, 요 IRR은 일반적으로 투자 성과 평가에 있어가지고, 물론 NPV나 이런 데 쓰이지만, 위험하고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는 IRR은 잘 안 쓰이고요. 가중 평균 수익률은요, 내가 이제 여러 군데 투자했어요. 그죠? 첫 번째 자산, 이거 R2는 두 번째 자산, 그래서 N개의 자산에 투자했는데, 투자 비율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겠죠? 요 투자 비율의 합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이 있다. 100억 중에 50억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의 수익률이 10%예요. 30억은 채권에 투자했어요. 채권의 수익률은 5%예요. 그 다음에 20억은 그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 20%라고 할게요. 그럼 얘 가중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죠? 전체 내가 100억 중에 주식에 투자한 비율이 50%죠. 그죠? 채권에 투자한 비율은 30%고 부동산에 투자한 건 20%고 각각을 곱하면 얘는 5%, 그렇죠? 얘는 5, 3, 1.5%, 얘는 20%에 그렇죠? 20%니까 4% 하면은 그렇죠? 20에 20이면 4 맞나? 그죠? 4, 5, 9 아닌데 이게 1하고 10 얘는 5%가 맞고요. 그렇죠? 5하고 3, 1.5. 얘는 4%가 아니라 0.4%네요. 그러면은
6.9%가 가중평균 수익률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가중치를 감안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또 요게 또 우리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률에서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돈이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한 주식에 몰빵하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삼성에 얼마 투자하고 내가 있는 중에 뭐 현대에 얼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어디에 투자했냐.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을 좀 많이 쓰고요. 만약에 미래 데이터를 알 수 있으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쓰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요 P, 그죠? R1, R2에서, 그죠? 네 개가 이제 기대값인 거죠. 미래에. 그래서 어떤 확률이, 첫 번째 확률이 발생할 확률, 그때의 기대값. 어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할 확률, 두 번째 사건의 기대값. 이렇게 쓰고, 당연히 확률이니까 모두 확률의 합은 1이죠. 한번 예제를 잠깐 볼까요? 포트폴리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렇죠? 일단은 주식하고 포트폴리오는 달라요. 그죠? 이제 포트폴리오는요, 최소한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 삼성전자 2주 샀다. 2주.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내가 한 주를 사고 LG전자 한 주를 샀어. 이건 포트폴리오예요. 서로 다른 주식이지만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이제 다른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산을 사게 되는 건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얼마냐? 자산운용사니까요. 이 보시면 200억, 200억, 600억 총 얼마예요? 1000억인데, 그쵸? 그 중에 부동산의 20%, 그쵸? 1000억 중에 200억이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게 20%죠. 1000억 중에 주식에 200억이니까 주식의 투자 비율이 20%, 채권에는요, 그쵸? 60% 이렇게 투자한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 20하고 20은 여기가 4%. 아까 전에 그럼 이게 4%가 아니었나? 0.4가 아니라, 그쵸? 여기 계산할 때 다시 볼까요? 10하고 5, 그쵸? 여기는 5%. 볼게요. 5하고 3, 1.5%. 그쵸? 20%, 4% 이러네요. 그죠? 그럼 9.5%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20하고 25. 그쵸? 4분의 1이니까 얘는 한 5% 되려나요? 그 다음에 60하고 5. 얘는 한 3% 되려나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니까 9, 12%. 이게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계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가중평균 수익률을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알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좀 회계사 시험보다 쉬운 시험도 있잖아요. 뭐 공기업이나 뭐 은행 같은데 시험 보잖아요. 그런 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요 기하 평균 수익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요, 산술 평균이 있고, 그렇죠? 기하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하 평균으로 쓴다. 과거 수익률 계산할 때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제가 이제 T는 0기간 동안 이때 이제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죠? 100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에 주식이 잘 올라가가지고 200원이 됐어요.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때 수익률 얼마죠? 100%예요. 근데 200원인데 내가 또 다시 1년을 기다려 보니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200원짜리가 또 100원이 됐어요. 그럼 이때 수익률 얼마죠? 마이너스 50%죠. 기하평균 수익률, 산술평균은 뭐죠? 각 기간별 수익률, 1기간 수익률이 100%예요. 2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50%고 총 기간이 2기간이죠. 그러면은 2분의 50%에서 25%의 수익률이잖아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은 이렇게 됐죠. 1 더하기 1기간의 수익률이 100%니까 1 할게요. 1 더하기 2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니까 마이너스 0.5죠. 전체에 기간분의 1승 하죠. 2기간 빼기 1 하면 여기가 2죠. 2 곱하기 여기는 0.5죠. 0.5에 2분의 1승 빼기 1. 2 곱하기 0.5 얼마죠? 1이죠. 1에 2분의 1승 빼기 1. 1에 2분의 1승은 1이죠. 1 빼기 1은 0%예요. 그러니까 기하평균 수익률은요, 평균 수익률이 0%다. 근데 산술평균은 야, 2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5%다. 이라고 하잖아요. 볼까요? 100원짜리가 결국 얼마 됐죠? 100원 됐죠? 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0%죠? 기하평균이 이렇게 과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좀 더 산술평균보다 잘 계산해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변하는 상태라면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보다는 조금 더, 그쵸? 근데 수익률을 과대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험이라는 거 보면요. 위험은요, 이거 미래의 결과값이, 그쵸? 예상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이번에 뭐 시험 봤는데 80점 맞을 걸로 시험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78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게 나왔잖아요. 이거 위험이에요. 그쵸? 반대로 내가 8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2점 나왔어요. 물론 2점 더 잘 나왔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재무관리에서는 그렇게 잘 나와도, 그리고 내가 물론 더 잘 나오는 게 좋지만 재무관리에서는 그냥 그렇게 잘 나오더라도 그것도 위험이라고 본다. 80점을 기대했으면 80점이 나와야지. 80점보다 높게 나와도 위험이고 낮게 나와도 위험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낮게 나오는 것만 엄밀히 따지면 위험이잖아요. 거기서 여기 이제 밸류의 리스크, 이걸 우리가 이제 바라고 부르죠. 얘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요, 이제 위험이라는 걸요, 이제 통계 용어로 이제 분산이라는 이제 통계 용어로 이제 측정을 해요. 이 분산을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VAR 이렇게 다 소문자로 써요. 보통 쓸 때. 요 바는요, 그죠? V하고 R은 대문자로 쓰고 요 at 할 때 A는 소문자로 써요. 두 개 좀 달라요. 이 바라는 건 어떤 이제 미래의 기대 상황에서 주어진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죠?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 이게 이제 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바라는 이제 툴에서는 위험이라는 걸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가능성만 위험이라고 보고 높을 가능성은 위험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관리에서는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높아도 위험이고 낮아도 위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위험인 여기서 이제 미래 시점을 예포하고 있죠. 기대값이니까요. 근데 미래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하냐면,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애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법이 1번, 이렇게, 혹은 이렇게 가는 게 2번, 혹은 이렇게 가는 게 3번, 이렇게 가는 게 4번. 어떤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나요? 그렇죠? 이런 이제 추세선을 보아가지고 1번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즉, 이제 엄밀히 따지면 어떤 미래의 기대값을 알고 싶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수익률 부분에서는 과거를 보고 이런 과거가 미래에도 이제 반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요, 뭐 시험 문제나 이런 데는 뭐 확률이 주어지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런 미래의 확률이나 그 확률이 발생, 그죠? 그 확률, 어떤 확률이 존재하고 그 확률이 발생했을 때 기대값을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써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맨 밑에. 그 위험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측정하고 싶은데, 크게 보면 요렇게 측정을 해요. 표준 편차, 분산. 얘는 같아요. 그쵸? 분산을 루트한 게 표준 편차는 있고요. 공분산은요, 공이라는 게 together라는 의미예요. together. 그러니까 서로 x하고 y라는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고, 요 상관계수는요, 그러니까 공분산이 분산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준 편차나 분산은 어떤 x 하나의 변수에 가지고 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고요. 공분산은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공분산, 얘네 둘은 거의 뭐 서로 비슷한 개념이고요. 상관계수 표준 편차. 왜냐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그렇죠?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공분산을 좀 표준 편차처럼 조금 조정한 게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하고 상관계수는 조금 또 서로 또 좀 위치가 좀 비슷한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그때 또 볼게요. 자, 일단 분산부터 볼게요. 자,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분산을 우리가 여기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불러요.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는 기대값과 미래에 발생할 기대값의 차이와 그 차이가 발생하는 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데 차이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분산의 의미는요, 평균과 멀어져 있는 정도다라고 봐요. 근데 보시면 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는데 요거 막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점들이 평균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평균보다 높은 애들, 여기는 평균보다 낮은 애들이잖아요. 요 차이,
요 차이를 디스턴스라고 할게요. 요 차이 거리를 전부 다 도하면 어떻게 되냐? 디스턴스의 합은 0이 나와요.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이 디스턴스의 합을 0이 안 되게 하려면, 즉 어떤 평균이라는 거를 d바라고 할게요. 어떤 데이터를 di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빼면,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di하고 d바를 그냥 빼서 도하면요 0이 나와요. 의미가 없으니까 야 0이 나오지 말고 이거를 제곱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를 n-1로 이렇게 나눠주자. 그럼 이게 0이 안 나와요. 이거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 2라는 게 들어가면요 기대값, 미래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와 그 x가 갖고 있는 평균과의 제곱이다 라고 해요. 근데 확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와 평균의 확률 발생, 두 번째 데이터와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요. 과거 데이터로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이 데이터가 n개인데 우리가 n-1로 나눠줘요. n-1 우리가 자유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모집단은 전체, 내가 알고 싶은 그 전체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 할까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누가 당선될지 제일 확실한 건 전체 유권자, 예를 들어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할게요. 3천만 명. 3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너 누구 찍었냐? 너 누구 찍었냐? 근데 이 3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3천만 명 중에 몇 명을 샘플로 해서 예를 들어 10,00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10,000명. 10,000명은 요건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근데 요 주가 데이터도요, 계속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매일 열리니까 주가 데이터가 매일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집단 자체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과거 데이터의 일부만 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하는 걸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본이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왜? 모집단은 3천만 명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10,000명에 대해서는 이 중에 10,000명을 뽑았으니까 알아요. 데이터도 볼게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보시면 모집단이, 그쵸? 1에서 뭐 예를 들어 10까지 있는 수가 모집단이라고 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뽑아가지고 3, 그쵸? 5, 8, 어떤 네모라는 숫자를 뽑았는데 얘네 평균이 예를 들어 7이라고 해볼게요. 7. 그러면은 요 네모라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저절로 구워지죠. 즉, 내가 요 모집단에서 4개의 데이터를 뽑았지만, 그쵸? 나는 이 4개의 데이터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4개 데이터의 평균을 내보니까 7이에요. 그러면 3, 5, 8이 나머지 3개면, 요 나머지 4번째 데이터는 저절로 그 값이 결정되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요 4개 중에 변수 중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요 3개니까 전체 4개 중에 하나를 빼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도라는 개념인데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집단을 할 때는요, 특히 분산 계산할 때는 전체 데이터 숫자에서 1을 빼준다. 과거 데이터 쓸 때는요,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분산의 이런 차이예요. 평균 수익률이 이제 요 바고요. 여기 이제 A 기업은 초록색이에요. B 기업은 빨간색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느 기업의, 그렇죠? 그 데이터의 수익률의 퍼짐의 정도가 더 커요. B 기업이 A 기업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요런 요 B 기업이 요 평균하고, 그죠? 편차의 제곱이니까 B 기업의 분산, 베리언스 B라고 할게요. B가 베리언스 A보다 크고, 그죠? 이런 B 기업이 조금 더 위험이 우리가 크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게 평균 수익률이면 분산이 이거잖아요. X하고 X바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퍼센트예요. 여기도 퍼센트예요. 빼면 이 단위가 퍼센트 제곱이에요. 아, 그쵸? 주식 수익률은 퍼센트인데 퍼센트 제곱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은 퍼센트 제곱에 루트 씌우면 루트가 2분의 1승이잖아요. 똑똑하니까 이 퍼센트만 나오죠? 이 단위가. 그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양수값이죠. 왜냐면 분산이 뭐의 제곱수잖아요. 제곱수기 때문에 요 수는, 그쵸?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 루트 씌우면 이렇게 표준 편차도 양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분사는요, 요 코베리언스예요. 요 베리언스, 이게 이제 분산인데, 코라는 게 제가 투게더라고 불렀죠.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은 어떤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나와 나의 평균. 그쵸? 얘는 둘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네, 투게더라는 거는 혼자 있으면 우리가 투게더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갖고 있을 때 이제 공분산인 거죠. 그래서 x, y라는 그쵸? 시그마 분산은 분산인데 x하고 y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x하고 x의 평균이에요. 이 x. y하고 그쵸? y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은 이랬잖아요. 분산은 그쵸? x 빼기 2x 곱하기 x 빼기 2x. 이거를 제곱하면 그쵸? x 빼기 2x의 제곱이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쵸? 예. 공분산은요. 얘랑 비교해보면 x 빼기 2x y 빼기 2y. 그쵸? 순서는 똑같은데 얘가 자기 스스로인 거죠. 그러니까 분산은 이 공분산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얘는 x가 움직일 때 y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과거 데이터로는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코베리언스 분산을 베리언스 x 그쵸? 그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xy 얘도 똑같이 n-1인데 x하고 y의 첫 번째 데이터와 첫 번째 데이터의 차이의 곱 두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의 차이의 곱 그래서 n번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손으로 계산하기는 되게 힘들죠.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얘도 보시면 뭐예요? 얘 자체가 퍼센트예요. 얘도 퍼센트고요. 그러니까 요 나오는 단위가 퍼센트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처럼 값의 크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를 좀 더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상관계수예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릴레이션이잖아요. 릴레이션은 서로 관계인데 같이 움직이는 관계인데 코이피션트라는 게 계수라는 뜻이 계수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에서 a 플러스 bx x의 계수를 b라고 그러잖아요. 요 b 그쵸? 변수 앞에 있는 계수를 우리가 코이피션트라고 해요. 계수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코릴레이션이니까 서로 움직이는 거에 그 변수의 계수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준해요. 그리스 문자로 이거를요 우리가 로라고 불러요. 로 xy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보시면 얘는 코베리언스에다가 시그마 x,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예요. 만약에 이 xy가 주식 데이터라면 얘는 퍼센트 제곱이었죠. 그쵸? 얘 단위는 뭐예요? 표준편차니까 퍼센트죠? y는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제곱분의 퍼센트 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코베리언스는요. 이런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상관계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고 대신 얘의 값은요 절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각각을 가져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예를 들어 로 xy잖아요. 이게 x하고 y가 있으면 두 변수가 상관계수가 1이에요. 그게 뭐냐면 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1이라는 게요. 꼭 여기에 보시면 우리 45도 있잖아요. 45도의 의미라는 게 이런 거죠. x가 1만큼 증가하면 y도 1만큼 증가했을 때 45도인데 꼭 이게 45도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선에만 존재하면은 얘네는 그렇죠?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요.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요, 이 직선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다. 라는 거는요, 두 변수가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율이 1대1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요, 똑같은데,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그쵸? 음수로 정확한 비율대로. 0이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없는 거고, 로값,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에서 1 사이는요, 그쵸? 요 선이 있지만 선에서 좀 벗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가 1이에요. 로 값이, 그쵸?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뭐 로 값이 플러스 0.7. 만약에 이런 식으로 더 퍼져 있어요. 얘는 로 값이 뭐 0.3. 이런 식으로. 대신 막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요. 얘는 로 값이 0. 이런 식으로 로라는 거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 데이터들이 일직선상에 더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들이 일직선상에 좀 없는 거예요. 로가 이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로가 0일 때는요, 데이터 간에 x, y 간에요, 우리가 이제 관계가 없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가 없다라는데 관계가 없다. 근데 이 앞에 뭐가 생겼다 있냐면 선형의 관계가 없다 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x하고 y가 요런 데이터예요. 그럼 뭐예요? 2차식의 관계잖아요. 이런 식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도 계산해 보면 거의 0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0이 나온다는 건요, x, y의 선형의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x, y가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형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로가 0이라는 건요, 우리가 또 요 용어 차이를 알아죠. 상관관계하고, 그렇죠?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인과관계는 원인과 일과예요. 얘네는 그냥 관찰해 보니까 x하고 y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로 인과관계가 있냐 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는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고, 상관관계는 그냥 데이터만 보고도 추정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한국인의 그 그쵸? 키의 변천하고 한국인의 뭐 인구수, 그쵸? 그러면 아마 이것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뭐 키가 커지는 거랑 인구수가 많아지는 거랑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관관계는 약간 플러스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이피어스, 요 상관계수라는 건요, 그죠? 두 개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6장 뭐 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 확률의 연산 법칙,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인데 이 변수가 미래에 어떠한 확률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 확률 변수의 연산 법칙을 좀 알아야 돼요. 연산 법칙 이런 거죠. 우리가 3 더하기 1은 더하기니까 4 이런 걸 알아야지 좀 계산하는 것처럼, 이제 뒤에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는 것보다는요, 문자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2라는 건요,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 a라는 건 상수잖아요. 상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값도 그 자체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확률 변수에 a라는 상수배를 했어요. 그러면 요 a가 앞으로 나와요. 요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를 서로 더하고 x의 a배를 곱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요 규칙성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분산은요, 상수의 분산은 0이에요. 왜냐? 상수라는 건 이런 거죠. 값이 안 움직여요. x라는 변수가 움직였는데 이거 y라는 값이 그냥 a 값만 가져요. 이렇게 x가 아무리 움직여도 a는 안 움직이니까, 그죠?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으니까 0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x라는 변수에 a를 곱하면 분산이 이거잖아요. x-2x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가 밖으로 나올 땐 제곱이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베리언스 xy라고 할 때는요, 그죠? a배 b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뒤에다가 코베리언스 x하고 y가 관계가 있다. 만약에 코베리언스 x, y가 관계가 없다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얘가 없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요거 뒷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대신 요 a라는 확률 변수가 또 나오면 a 제곱으로 나오고, 확률 b라는 상수가 나오면 b 제곱. 여기서는 코베리언스니까 각각이 그냥 제곱하지 않고 나와요. 요거 공분산도 a하고 x의 공분산 같이 움직이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a는 안 움직이는 애예요. 상수니까. x는 움직이는 애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애가 맨날 움직여도 a는 가만히 있으니까 요 값이 0이 나오죠. 그다음에 a, x, b니까 a가 그냥 튀어나오고 b도 그냥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a하고 x하고 y 간의 공분산 하나, x하고 z 간의 공분산 하나, 그쵸? y하고, 그쵸?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x하고 y 간의, x하고 y, x하고 z,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이게 그냥 눈으로 본다고 외워지진 않아요.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도록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위험과 수익률 간에 진짜 어떤 관계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위험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볼 때 학교에도 수업 시간에 1차식을 배울 수 있잖아요. y는 a 플러스 bx 하잖아요.
여기가 X축, Y축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거는, 그쵸? 여기가 이제 절편이 A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B가 기울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한다는 얘기인 거지. Y 값이 변하면 X 값이 변한다. 선후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죠? 선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후 결정받는 거잖아요. 요 먼저 움직이는 게 X예요. 후가 움직이는 게 Y고. 그러니까 X가 하나의 요인인 거죠. 변수 요인이고 그 요인이 움직여서 변하는 결과값. 그렇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독립 변수. 그러니까 지 맘대로 움직이는 변수. Y는 우리가 종속 변수. 그렇죠? X가 움직이면 변해서 X의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종속해서 움직이는 변수가 종속 변수죠. 즉, 쉽게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X축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 요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랑 수익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이 높은 거냐?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은 거냐? 어떤 게 선후 관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쵸? 위험이 높아야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는 위험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를 보니까 주요 자산 수익률이라고, 여기는 미국 자산이에요. 1928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90년 동안 이제 보니까 S&P 500은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에요.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9.1. 여기 보시면 3개월짜리 T빌 캐시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상 얘는 뭐 현금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T빌이라는 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만기 3개월짜리 국채예요. 3.35. UST 본드잖아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만기 10년짜리 채권.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에 BAA 코퍼레이트 본드잖아요. 이거는 등급. 회사채는요. 등급이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C, C, D, 이런 식으로 돼요. 보통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불러요. 투자 적격.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 적격 등급에서 제일 꼬리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거. 그것도 정부가 발행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발행한 수익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위험이 제일 큰 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이냐, 주식이냐 봤을 때, 주식이 훨씬 크겠죠? 왜냐면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그쵸? 뭐 돈 주고 다 주고, 종업원한테 월급도 주고, 밀린 대금도 갚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있으면 이것도 갚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주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하고 채권자의 위험 관계가 누가 더 세냐라고 본다면 주주의 위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더라도. 그럼 채권 안에서도 정부에서 발행했지만, 그죠? 만기가 3개월짜리하고 10년짜리 보면 3개월짜리가 좀 더 안전한 자산이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하고 회사채를 비교하면 회사채보다는 국채가 더 안전한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도 보니까 더 위험한 자산이 평균적으로 실제 수익률도 높았구나. 회사채하고 국채를 비교해도 회사채가 수익률이 더 높았구나. 그렇지만 주식이랑 모든 채권을 비교하니까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았구나. 즉 주식의 위험이 크구나. 이게 이제 기간마다 다르긴 하죠. 뭐 좀 더 재미삼아 얘기하면 70년에서 2019년은요. 주식 수익률이 낮았어요. 대신 회사채, 사채 수익률이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보시면 1980년 초, 70년 말 때요.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고 다 채권 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 이런 데이터가 여기 한 50년간의 데이터 중에 한 3, 4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 수익률이 좀 왜곡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채권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어요. 여기서 또 되게 또 특이한 결과죠. 보시면 거의 10년 동안이에요. 그럼 2010년하고 2019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말 없이 그냥 그대로 미국의 이제 연방은행이죠. 페더럴 리저브 뱅크, 페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금리 자체를 엄청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금리를 뭐예요? 돈 빌려다가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많이 올랐고 금리가 매우 인위적으로 낮추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런 국채 금리가 매우 낮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과거 데이터를 쓰면요, 조금 수익률에 좀 왜곡 현상이 나지만, 이렇게 이제 긴 기간, 요렇게 기간 동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실제 결과들이 실제 현상에서도 관찰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아이고 좀 많네요. 아이고 양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쵸? 투자자라는 거죠. 투자자가, 그쵸? 위험하고 수익률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어떤 소비재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위험을 좋아할까요? 수익률? 일단은 수익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쵸? 근데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요 세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어떤 거냐면 위험에 대한 태도. 수익률은 다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위험 회피형. 위험을 좀 싫어해요. 이 사람도 어떤 거냐면 위험한 거를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주지 않으면 위험한 행동을 안 해요. 위험 중립형. 이 사람들은 그쵸?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위험 선호형은요. 위험한 행동을 시켰을 때 오히려 돈을 자기가 나한테 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요 W가 우리가 웰스예요. 웰스. 얘가 이제 독립변 쓴 거죠. 돈이 많아지면 U는 사람의 효용이라는 게 기쁨이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다 기뻐요. 그쵸? 근데 보면 얘는 돈이 많아지면서 그쵸? 체감적으로 증가하죠. 여기서는 되게 많이 기뻐했어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이만큼 증가하니까 내 기쁨이 요거밖에 거의 미미하게 증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벌려면 수익이 올라가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수익을 올라가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은 수익률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만 내가 리스크도 플러스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수익은 좋아. 근데 이 위험을 갖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부자가 되면요, 그 더 추가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죠. 리스크 테이크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자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테이크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돈이 더 증가하더라도 위험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 기쁨이 좀 별로 크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요, 변수가 위험하고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얘는요, 위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이 증가하면 기쁨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그쵸? 너무 둘 다 좋은 거예요. 얘는 어떤 애냐면 수익률도 좋아하고 위험 선호형은 위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리스크도 많이 테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리스크를 더 많이 테이크하면 테이크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위험 프리미엄이 없어요. 왜? 위험을 테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험 중립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서 0이에요. 무차별.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내가 위험을 테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만큼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걸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부르고 얘는 오히려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더 그죠? 마이너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입문 교재인데 이게 그죠? 이제 기본 교재 그때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세상에 사람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다. 위험, 그러니까 수익률은 다 좋아하는 거 우리가 디폴트인데 위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것에 있어가지고 기쁨이 어느 일정 수준 넘어가면 별로 안 증가한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위험을 중간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애고 위험 선호형 사람은 스릴을 즐기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데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스릴까지 생겨?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죠? 더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이 증가할 때는요, 요만큼밖에 안 증가했어요. 기울기가. 여기서 약간만 증가했는데 기울기가 엄청 증가했죠. 그러니까 위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W에는 변수가 뭐가 있냐? 수익과 위험이라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사실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그린다면 3차원의 우리가 함수를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위험, 하나는 수익률, 그렇죠? 여기는 효용. 그러니까 이게 입체되는 거예요. 입체를 싹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내가 싫어하는 거, 수익률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있는 거.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가 최악은요. 수익은 없고 위험만. 그러니까 A가 제일 좋은 데고 B가 최악인 거죠. 그래서 B에서 A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위험 회피형인 사람은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위험을 중립형인 사람은요. 위험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결정 없어요. 얘가 의사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수익만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나, 요 A에 있나, B에 있나 서로 수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똑같아요. 대신 A가 있냐, 여기 C에 있냐 보면은 A보다는 C가 크고 여기 D가 있으면 A보다는 D가 더 좋고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가면 갈수록 좋은 애. 위험 선호형은 위험도 좋아하고 수익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둘 다 많은 거. 여기가 제일 요 A, B, C가 있으면 요 A가 제일 좋은 거. 최악은요. 그렇죠? 둘 다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위험 선호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세 가지 타입의 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목 관리에서는요 별 얘기가 없으면 이런 위험 회피형, 그죠? 위험을 싫어하고 수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위험, 그죠? 여기는 이제 수익 있었잖아요. 요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리로 갈수록 커져요. 무차별 곡선과 좌상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잖아요. 여기가 좌. 위로가 여기가 상, 그죠? 여기는 하. 그러니까 좌상향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이다. 당연히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이거는 어떤 사람,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좋잖아요. 근데 A하고 B가 겹친다는 건 뭐예요? 그죠? 내 무차별 곡선이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고치지 않는다. 곡선을 우상향한다. 이게 뭐냐면 위험을 내가 이렇게 하나 테이크하잖아요. 나쁜 거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볼록한 형태, 볼록이라는 게 이거죠. 쭉 잘랐을 때 밑에가 나와 있으면 볼록하죠. 볼록한 형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을 싫어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요. 얘는 이렇게 되네요. A, 얘는 이렇게 되네요. 둘 다 이제 위험이에요. 위험. 여기는 이제 기대값이고. 그럼 얘는 여기서 그렇죠? 위험을 이만큼 테이크하는데 보상을 요만큼 달라고 했어요. 얘는 위험을 요만큼 테이크하는데 보상을 요만큼 달라고 했어요. 누가 더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해요? B가 더 많이 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B는 위험이 싫으니까 내가 싫은 거를 먹어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 돈을 많이 줘야지. A는 내가 싫지만 B만큼 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돈 줘도 나는 그 싫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쵸? 요 접점이죠? 요 접점이 가파를수록 얘가 훨씬 가파르잖아요. 위험을 더 싫어한다. 그 위험을 더 회피한다. 라고 봐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그쵸? 얘는 좀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뭐, 이렇게 좀 느낌을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참고로, 이제 중간에 가면 미분 나오는데, 우리가 상수를 미분하면 0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미분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대수라고 불렀잖아요. 자연대수는 그냥 그 자체가 되고,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로그 함수는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fx니까 자신이 있고 자신의 함수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다면 미분이라는 게 어떤 변화잖아요. 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x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그 x라는 거를 보면은 요 x가 있잖아요. 얘는 x의 f 프라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요 공식대로하면. 그러면 x가 그대로 오고 얘는 내 변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원래 100이었는데 30만큼 움직였어. 나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요, 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지만 경제학적이나 재무적으로는 이제 변화율
변화율을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변화율을 얘기할 때 로그 함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변수의 변화율로 써요. 그래서 요 다른 것도 뭐 1, 2, 3, 4번은 다 아실 거라 보고요. 요 5번은 특별히 유의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